중국 정부가 20년간 숨겨온 진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고구려 유적에서 나온 한국사를 증명하는 차고 넘치는 유물들을 모두 입을 닫고 봉인을 해버린 거죠. 이 사실을 폭로한 중국 여교수는 결국 조국을 등져야 했는데요. 조국을 버리고 한국으로 망명한 이 중국 학자의 이야기에는 무슨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장매희입니다. 길림대학교에서 고고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아니, 가르치고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지금은 한국에 살고 있거든요. 2019년 10월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고고학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동북공정연구진 멤버였죠. 고구려 유적 발굴이 제 전문 분야였어요. 그날도 평범한 학술회의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각국 학자들이 앉아있더군요. 중국 학자가 대부분이었지만 한국, 일본, 러시아에서 온 분들도 보였어요. 발표 순서를 보니 한국 학자가 고구려 관련 발표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박 교수라는 분이 발표를 시작했어요. 집안 지역에서 발견된 고구려 벽화 분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교수가 말하는 내용이 좀 이상했어요. 고구려를 한국의 역사라고 당연하게 말하는 거예요. 저 옆에 앉은 중국 동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중국어로 웃으면서 말했죠. 또 시작이네요. 한국인들이 우리 역사를 가져가려고 한다고요. 앞줄에 앉은 베이징대 교수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더군요. 박 교수는 계속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고구려 벽화에 나타난 삼조고 문양, 온돌 구조, 그리고 토기 양식들을 보여주면서 이것들이 한반도 문화와 연결된다고 설명했어요. 사실 저도 발굴 현장에서 비슷한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박 교수가 보여주는 자료들이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달랐어요. 저희가 발굴했을 때는 그런 것들을 보고서에 쓰지 말라고 했거든요. 상급자가 그렇게 지시했었어요. 국가 기밀이라고 했죠. 발표가 끝나자 중국 학자들이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한 교수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고구려는 중국 땅에서 일어난 중국의 지방 정권이라고요. 한국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교수도 거들었죠. 한국인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박 교수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차분하게 반박했어요. 고구려 유민들이 신라로 내려와 통합되었다고, 발해도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말했죠. 하지만 중국 학자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박 교수가 보여준 자료들이 제가 20년 전 발굴 현장에서 봤던 것들과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들을 숨겨왔어요. 왜 숨겼을까요? 회의가 끝나고 동료들과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모두들 한국 학자를 비웃었어요. 한국인들은 항상 그렇다고 자기들 것이 아닌 걸 자기 것이라고 우긴다고 했죠. 저도 같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박 교수의 발표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그분이 보여준 온돌 구조 사진이 생각났습니다. 2003년 집안에서 발굴했을 때 똑같은 걸 봤거든요. 그런데 왜 저희 보고서에는 없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제가 참여했던 과거 발굴 자료들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혹시 우리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계속 그 한국 학자의 발표가 생각났거든요. 그래서 연구실 구석에 쌓여있던 옛날 자료들을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집안 고구려 유적 발굴 보고서를 찾았어요. 당시 제가 현장 책임자 중 한 명이었거든요. 보고서를 펼쳐보니 기억이 새록새록 났습니다. 그때 참 열심히 했었는데 말이죠. 발굴 첫날부터 신기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고구려 왕릉급으로 추정되는 무덤이었는데 내부 구조가 정말 특이했습니다.
바닥에 온돌 시설이 있었거든요.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런 난방 시설을 무덤에 만들다니요. 더 신기한 건 토기들이었어요. 한반도에서 나오는 토기와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색깔도, 무늬도 만드는 방식도 말이죠. 저는 당시에 이걸 사진으로 다 찍어뒀어요. 중요한 발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발굴 3주째 되던 날 상급자가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베이징에서 온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위원이었어요. 현장을 둘러보더니 저를 따로 불렀죠. 장 교수, 잠깐 얘기 좀 합시다라고 하더군요. 그분이 말했어요. 온돌 시설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자세히 쓰지 말라고요. 그냥 난방시설 정도로만 언급하라고 했습니다. 토기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진은 찍되 보고서엔 넣지 말라고 했죠.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런 지시를 내리는지 물어봤거든요. 그러자 그분이 말하더군요. 이런 자료들이 잘못 해석되면 국가에 해가 될 수 있다고요. 특히 한국 쪽에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가기밀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저는 젊었고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지시를 따랐습니다. 온돌 사진들은 개인 보관함에 넣어뒀고 토기들도 별도로 분류해서 창고에 보관했어요. 보고서 작성할 때도 조심스러웠어요. 온돌에 대해서는 한 줄 정도만 언급했죠. 난방을 위한 시설로 추정된다고 썼습니다. 토기에 대해서도 별다른 특징이 없다고 적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해요. 왜 우리나라 유적에서 나온 걸 숨겨야 했을까요? 온돌이든 토기든 우리 조상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한국과 연결될까봐 걱정했을까요? 다른 발굴 현장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2005년 요양지역 발굴 때는 삼조고 문양이 새겨진 기와를 발견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보고서에는 들어가지 못했죠. 동료들과 이야기해봐도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특별한 유물들이 나오면 따로 보관하라는 지시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보고서에는 일반적인 내용만 쓰라고 하더라는 거죠. 당시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국가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니 뭔가 체계적으로 감추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고구려 유적에서 나오는 한반도적 특징들을 말이죠. 그날 밤 연구실에서 혼자 자료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옳은 일일까 하고요. 학자로서 진실을 밝혀야 하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어요. 다른 동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 말이죠. 마침 대학 시절 절친한 친구인 왕 교수가 생각났어요. 곧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서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왕 교수에게 연락했어요. 대학 때부터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거든요. 술 한잔 하자고 했더니 좋다고 하더라고요. 퇴임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요즘 자주 만나자고 하시는 편이에요. 길림시 시내 작은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왕 교수는 평소보다 침울한 표정이었어요. 맥주 한 잔을 다 마시고 나서야 입을 열더군요. 메이야, 요즘 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최근에 과거 발굴 자료들을 다시 보고 있다고, 뭔가 이상한 점들이 있는 것 같다고 했죠. 왕 교수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주변을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왕 교수가 말했습니다. 자기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요. 특히 요즘 들어서 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곧 은퇴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떠나는 게 맞나 싶다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물어봤더니 왕 교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고는 말하더군요. 메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게 정말 학문이었을까 하고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정치였을까 하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왕 교수는 원래 조용하고 신중한 분이거든요. 이런 말을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 보였거든요. 왕 교수가 계속 말했어요. 2002년부터 체계적으로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동북공정 프로젝트 말이에요. 처음엔 단순한 학술 연구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대요. 발굴 보고서를 쓸 때마다 검열이 들어왔다고 해요. 특정 내용들은 빼라고, 어떤 해석은 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죠. 처음엔 학술적 엄밀성 때문이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패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고구려 유적에서 나오는 한반도적 특징들을 계속 감추라고 했다는 거예요. 온돌, 토기, 벽화, 문양들 말이죠.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 안 된다고 했대요. 왕 교수가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시고 말했어요. 심지어 논문도 마찬가지였다고요. 국제학술지에 투고할 때 내용을 수정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써야 한다고 했대요. 그때 저는 물어봤어요. 그럼 다른 동료들도 다 아는 일이냐고요. 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들 알고 있다고,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생계가 걸린 문제라서요. 제일 충격적인 얘기는 따로 있었어요. 왕 교수가 말하더군요. 실제로는 더 많은 증거들이 있다고요. 하지만 전부 창고에 쌓여 있다고 했어요. 볼 수 없게 봉인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중요한 자료들을 왜 숨기냐고 물어봤죠. 왕 교수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정치 때문이라고, 한반도 통일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왕 교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20년 동안 거짓말을 해온 셈이거든요. 학자로서 진실을 숨겨온 거예요. 더 궁금한 게 생겼어요. 왕 교수가 말한 창고의 자료들이 정말 존재하는지, 어떤 내용들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발굴 현장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는지도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위험할 수도 있지만 진실이 뭔지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왕 교수와의 대화 후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정말로 확인해 볼 용기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학자로서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대학 지하 자료 보관실에 갔어요. 평소엔 거의 가지 않는 곳이라 조금 떨렸습니다. 관리인에게 과거 발굴 자료를 찾아보고 싶다고 했더니 열쇠를 주더라고요. 지하실은 생각보다 컸어요. 온갖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2003년 집안 발굴 자료를 찾는 데만 1시간이 걸렸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를 열어보니 제가 찍었던 사진들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온돌 구조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어요. 20년 전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진 난방 시설이었거든요. 구들장부터 연기가 빠져나가는 굴뚝까지 완벽했어요. 토기 사진들도 있었어요. 한반도에서 나오는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특히 아가리 부분의 곡선이 일치했어요. 색깔도 질감도 말이죠. 이걸 보고서에서 빼라고 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다른 발굴 현장 자료들도 찾아봤어요. 2005년 요양지역, 2007년 심양지역 자료까지요. 패턴이 보였습니다. 모든 고구려 유적에서 비슷한 것들이 나왔는데 정작 공식 보고서엔 없었어요. 제일 놀라운 건 3쪽5 문양이었어요. 여러 현장에서 발견됐는데 전부 사진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기와, 벽화, 심지어 무기에도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보고서에도 언급되지 않았죠. USB의 사진들을 복사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누가 볼까봐 주변을 계속 살폈습니다. 다행히 주말이라 아무도 없었지만요. 집에 돌아와서 자료들을 정리해봤어요.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고구려 유적에서 나오는 모든 한반도적 특징들이 체계적으로 감춰지고 있었어요.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이었던 거죠. 인터넷으로 한국 쪽 자료들도 찾아봤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학자들이 발표한 고구려 유적 자료와 제가 본 것들이 거의 일치했어요. 온돌 구조,
토기 양식, 벽화 스타일까지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건 연대 측정 결과였어요. 제가 참여했던 발굴에서 나온 유물들의 탄소연대 측정 결과를 찾아봤거든요. 모두 기원후4에서 7세기로 나왔어요. 고구려 전성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들도 보고서에는 모호하게 적혀 있었어요. 삼국시대 추정이라고만 했지 고구려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애매하게 쓴 거죠. 다른 대학 자료도 궁금했어요. 동북사범대학, 요령대학 자료들도 비슷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른 곳 자료까지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때 생각난 게 옛날 동료들이었어요. 다른 대학으로 간 친구들이 몇 명 있거든요. 조심스럽게 연락해봤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려고요. 답변들이 비슷했어요. 모두들 이상한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정 유물들은 따로 보관하라고, 보고서에는 쓰지 말라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한 친구는 더 구체적으로 말해줬어요. 2004년경부터 중국사회과학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열이 들어왔다고 해요. 동북공정 프로젝트 일환으로 모든 보고서를 검토한다고 했대요.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개별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인 작업이었어요.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된 역사 조작이었던 거죠. 그동안 우리는 모르고 협조해왔던 것 같아요.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면서 결심했습니다.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요. 학자로서의 양심상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었거든요. 수집한 자료들을 보면서 고민했어요. 이걸 어떻게 세상에 알릴지 말이죠. 중국 내 학술지는 검열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해외 학술지에 익명으로 투고하기로 했어요. 국제고고학저널에 논문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중국 동북지역 고구려 유적의 재검토였어요. 은폐된 온돌 구조, 토기, 삼조고 문양 사진들을 모두 공개했죠. 가명은 장미라고 썼어요. 3개월 후 게재 승인 소식이 왔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중국 동북공정의 문제점을 제기한 최초의 내부 증언이라고 평가했대요. 드디어 진실을 알릴 수 있게 된 거죠. 논문 발표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국 언론이 먼저 보도했고 일본, 미국까지 따라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누가 쓴 글이냐며 난리가 났어요. 매국노라는 댓글도 많았지만 용기 있다는 반응도 있었죠. 문제는 당국의 수사였어요. 일주일 후 대학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학과장과 보안 담당자가 앉아있더라고요. 최근 해외에 중국을 비방하는 논문이 나왔다며 내부 누출을 의심한다고 했어요. 보안 담당자가 추궁했습니다. 해외 학술지 투고 여부, 관련 자료 접근 여부를 물어보더라고요. 모른다고 잡아댔지만 의심의 눈초리가 느껴졌어요. 제가 고구려 전문가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연구실에 수색이 들어왔어요. 컴퓨터와 자료들을 전부 압수했습니다. 논문 작성에 쓴 USB도 가져갔죠. 그때 깨달았어요. 더 이상 중국에 있으면 안 되겠다고요. 가족들에게 미안했지만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중요한 자료들은 미리 클라우드에 올려뒀습니다. 며칠 뒤 최소한의 짐만 싸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뒤돌아볼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막막했어요. 캐리어 하나만 끌고 낯선 땅에 선 거죠. 42년간 살던 고향을 떠나온 기분이 착잡했습니다. 택시에서 기사님이 중국에서 오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관광이냐고 하길래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뭐라고 설명할 수도 없었거든요. 명동 근처 작은 호텔에서 첫 며칠을 지냈어요. 혼자 방에 있으면서 정말 잘한 선택일까 고민했습니다. 중국에 두고 온 남편과 대학생 딸이 제일 걱정됐어요. 연락하고 싶었지만 위험할 것 같아 참았죠. 일주일 후 한국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어요. 신원 노출이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응했습니다. 조건을 걸었어요.
얼굴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도 변조해달라고 했죠. 기자도 이해한다며 중국 정부 압박이 얼마나 심한지 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에서 모든 걸 털어놨어요. 동북공정의 실체, 유물 은폐 지시, 학자들의 침묵까지요. 20년간 쌓인 이야기를 다 쏟아냈습니다. 기자도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기사가 나간 후 한국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중국이 이렇게까지 역사를 조작했느냐는 댓글들이 쏟아졌죠. 동시에 제게 감사하다는 메시지들도 많이 왔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객원연구원으로 와서 연구를 계속해보라는 제안이었습니다. 한국사 연구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고마운 제안이었어요. 연구실을 배정받고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자료들과 한국 쪽 자료를 비교 분석했어요.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고구려의 한국사적 성격이 명확했죠. 한국 학자들과 공동 연구도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20년 동안 이분들을 적대시해왔었거든요. 하지만 함께 연구하면서 편견이 사라졌어요. 특히 김 교수님이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고구려사 전문가인데 제 자료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런 증거들이 있었는데 왜 숨겨왔느냐며 안타까워했습니다. 6개월 후 공동 연구 결과를 정리했어요. 중국이 은폐한 고구려 유적의 한국사적 특징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논문이었습니다. 이제 더 큰 무대에서 진실을 알릴 차례였어요. 한국에서의 연구가 알려지면서 해외 언론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CNN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중국 학자가 동북공정을 고발한 사건을 다루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국제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어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기자들이 왔습니다. 중국, 일본, 미국, 유럽 언론사들까지 참석했어요. 떨렸지만 용기를 냈어요.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20년간 고구려 연구를 해온 장매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말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다고 했죠. 제가 직접 목격한 유물 은폐 사례들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온돌 구조 사진을 보고서에서 빼라는 지시, 한반도식 토기를 따로 보관하라는 명령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3.5 문양 기와였어요. 여러 고구려 유적에서 발견됐는데 전부 은폐됐다고 폭로했죠. 이런 증거들이 알려지면 고구려와 한반도의 연관성이 명백해지니까 숨긴 거라고 설명했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중국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했어요. 조국을 배신한 기분이 어떠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조국을 배신한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것뿐이라고, 학자로서 양심을 지키는 거라고 했죠. 미국 기자는 중국 정부의 압박에 대해 물어봤어요. 가족들이 위험하지 않느냐고요. 걱정되지만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침묵하면 거짓이 진실이 되니까요. 기자회견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역사 조작을 내부자가 고발한 최초 사례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어요. 중국 정부는 즉시 반박했어요. 장매희는 서구 세력에 매수된 배신자라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제시한 증거들도 조작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구체적인 반증은 제시하지 못했어요. 한국에서는 저를 영웅 취급했어요. 용기 있는 학자라며 격려해줬습니다. 길에서도 사람들이 알아보고 고맙다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처음엔 부담스러웠는데 점점 보람을 느꼈어요. BBC에서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중국의 역사 왜곡 실태를 다룬 프로그램이었는데 제 증언이 핵심이었죠. 방송 후 유럽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놀라운 건 중국 내부 반응이었어요. 해외 거주 중국인들 중에서 제 편을 드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진실을 말한 용기 있는 학자라고 지지해 주더라고요. 심지어 중국 내 젊은 학자들도 은밀히 연락해 왔어요. 자기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제 더 큰 계획을 세웠어요. 개인의 고발을 넘어서 체계적으로 진실을 규명하는 기관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정치와 상관없이 순수하게 학문만 추구하는 곳 말이에요.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후원자들이 나타났어요. 한국 정부와 미국 재단에서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고고학 진실규명센터를 설립했어요. 목표는 정치적 압박 없이 순수하게 학문만 추구하는 거였습니다. 한중일 학자들이 함께 객관적인 연구를 하자는 거였죠. 제일 먼저 한국과 일본 학자들이 동참했어요. 중국 학자들은 조심스러워했지만 해외 거주 중국인 학자 몇 명이 용기를 냈습니다. 센터 개소식 날이 기억나요. 서울 시내 작은 건물이었지만 각국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개회사를 했는데 목이 메었어요. 진실을 위해 모든 걸 잃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첫 프로젝트는 고구려 유적 재조사였어요. 제가 가져온 중국 자료와 한국 자료를 종합 분석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어요. 완벽하게 일치했거든요. 온돌 구조 분석이 압권이었어요. 중국 지반 지역과 한국 경주 지역 온돌이 같은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토기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반도 전통과 완전히 일치했죠.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당당히 실명으로 발표했어요. 학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젊은 중국 학자들이 익명으로 지지 메일을 보내왔어요. 작년에는 베이징 대학 출신 젊은 박사가 센터에 합류했어요. 제 이야기에 감동받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지금은 고구려뿐 아니라 발해, 고조선 연구까지 확대했어요. 각국 젊은 학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는 아직 만나지 못해요. 중국 당국 감시 때문이죠. 하지만 언젠가 자유롭게 만날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진실은 국경을 가리지 않아요. 언젠가 모든 동아시아 젊은이들이 왜곡되지 않은 역사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가 꿈꾸는 세상이에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